전쟁 중이라는 특수한 환경 속에서 인간은 어디까지 잔인해질 수 있을까요? 아시아 대륙을 삼키겠다는 일본 제국주의가 끝없이 팽창하던 1930년대, 하얼빈에는 여의도 27배 크기의 수상한 뉴타운이 건설됐고 일본 최고의 명문의대 출신 지식인들은 머리를 맞댔습니다.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죽이기 위해 섬뜩한 생체 실험을 진행했던 이곳. 베일에 쌓여있던 731 부대에 알려지지 않았던 진실까지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1919년에 창설된 일본 관동군은 대륙 침략 정책을 주도한 강경파 참모들로 구성됐습니다. 1931년 9월에 만주를 침공한 관동군은 무서운 속도로 하얼빈을 함락하고 괴뢰국가 만주국을 세웠습니다. 만주국은 중국 침공을 위한 전쟁의 병참기지가 되었죠. 1937년 마침내 대륙을 침략한 관동군은 1941년 미군 기지까지 들이받으며 태평양 전쟁에 뛰어듭니다. 이토록 숨가쁜 전쟁을 이어가느라 피로가 누적되던 일본 관동군 앞에 일명 미친 군의관이라고 불리는 인물이 나타났습니다. 731 부대 설립과 끔찍한 생체 실험을 진두지휘한 그의 이름은 바로 이시이 시로였습니다. 어릴 때부터 영특했던 이시이 시로는 교토제국대학 의학부를 전체 수석으로 졸업한 수재였습니다. 이시이는 2년간 유럽에서 유학하면서 1차 대전 때 유럽에서 사용된 최첨단 무기들을 눈여겨봤습니다. 특히 제2차 이프르 전투에서 독일군이 처음 시도한 독가스 공격에 수많은 병사가 거품을 물고 죽어간 점에 주목했죠. 또한 14세기 수천만 유럽인의 생명을 앗아간 패스트에도 관심이 많았습니다. 마침내 이시이는 최소한의 자원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거둘 가장 강력한 방법이 바로 세균전이라는 확신을 갖게 되는데요. 귀국한 이시이 시로는 1930년 육군 군의학교에서 세균학 강의를 시작하며 자신의 연구에 열정을 쏟아부었습니다. 밤샘 연구를 이어가며 세균전을 구체화한 이시이는 1931년 일본이 만주를 침략하자 육군 참모부를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세균 부대를 만들어서 전쟁을 주도할 수 있다는 주장으로 관심을 끌었죠. 이시이는 뛰어난 두뇌와 특유의 열정을 가진 야망가였습니다. 특히 이 무렵 이시이식 정수기를 개발한 그는 고급 장교들이 보는 앞에서 자신의 소변을 필터로 걸러내 식수로 만들었는데요. 히로히토 천황 앞에서도 똑같이 시연하면서 직접 시음해보시라고 권했지만 히로히토가 거절하자 직접 한 컵을 꿀꺽꿀꺽 마셨습니다. 이렇게 군부의 주목과 신뢰를 얻은 이시이는 마침내 꿈을 이루게 됩니다. 1933년 일왕 직속의 세균전 부대를 설립한 것입니다. 중국에 세운 부대의 이름은 관동군 방역급수부였습니다. 방역급수란 말 그대로 전염병을 예방해 깨끗한 물을 공급한다는 의미였죠. 그러나 이는 위장된 명칭일 뿐 실체는 세균병기 개발과 인체 실험을 위한 비밀 조직이었습니다. 1934년 생체 실험을 앞두고 16명이 탈출하자 이시이는 바짝 긴장했고 마침내 1935년 하얼빈 최남단에 있는 핑팡에 새 기지를 세웠습니다. 이곳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731 부대의 본격적인 시작입니다. 이시이는 하얼빈 핑팡 지역에 하나의 신도시를 세웠습니다. 총면적 80제곱킬로미터, 여의도 27배에 달하는 이 거대한 땅에는 731 부대원들과 가족들이 거주할 숙소, 기지, 초등학교와 비행장까지 들어섰죠. 일본의 세균전 준비를 위한 완벽한 거점이었습니다. 새로 들어선 731 부대원들과 가족 수는 총 3,000명을 넘어섰고 이들은 핑팡 지역에서 철저히 통제된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이를 위해 핑팡 주변의 4개 마을 주민들은 강제로 쫓겨나야 했습니다. 731 부대의 존재와 비밀 실험이 외부에 알려지는 걸 철저히 막기 위해 핑팡 지역을 통과하는 기차에서는 모든 승객이 반드시 창문 커튼을 내려야 했습니다. 만약 창문을 내다보는 사람이 적발되면 즉시 체포됐죠. 이렇게 살벌한 군부의 감시 속에 세균전 비밀연구소가 건설됐습니다. 특히 가장 은밀하고 핵심적인 본부구역은 완전 폐쇄형 비밀시설로 설계됐는데요. 이곳은 특별 군사지역으로 지정되어 외부와 완전히 차단됐고 중심에는 연구동과 특수감옥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감옥 안에는 쇠사슬에 묶인 수감자들이 무기력하게 누워있었고 그 누구도 절대 이곳을 탈출할 수 없었습니다. 만약 수감자가 운 좋게 감옥을 탈출했다고 쳐도 731 부대원들로 가득한 본관을 무사히 빠져나가야 합니다.
그러다 기적적으로 본관을 벗어나더라도 그들의 앞엔 높이 3m의 담장과 고압 전류가 흐르는 전선이 기다리고 있었죠. 특수 비밀 감옥은 독일식 비밀 건축법으로 지어졌는데요. 기본적으로 건물은 조선 총독부 청사급 스케일이었습니다. 731 부대는 총 8부로 편성됐고 1, 2, 3, 4부가 핵심 부서였습니다. 1부에선 생체 실험으로 기본적인 세균 연구를 진행했고 2부에선 생물학 무기 실전 테스트가 진행됐으며 3부에선 공장 관리, 4부에선 무기 대량 생산을 담당했죠. 이 시에는 일본 최고의 전문가들을 뽑아 데려왔습니다. 731 부대엔 의사와 세균학자를 포함한 핵심 연구원 약 400명이 포진해 있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하얼빈에서 약 150km 떨어진 곳에는 섬뜩한 야외 실험장이 설치됐고 이후에도 지부는 4군데 더 확장됐습니다. 이렇게 731 부대가 대규모로 시원시원하게 확장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히로히토 천황의 전폭적인 지원이 있었는데요. 일본 의회조차 731 부대의 예산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할 정도로 731 부대는 철저한 비밀 속에 외부 간섭 없이 연구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이들의 최종 목적은 세균전 무기 개발과 인체 실험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인체 실험 대상을 어떻게 확보했을까요? 731 부대의 전문 용어인 특별 수송은 마루타를 부대로 운송한다는 의미였습니다. 실험 대상을 뜻하는 마루타는 껍질 벗긴 통나무를 뜻하는 일본어로 실험 대상자들을 철저히 비인간적으로 취급했음을 보여주는 표현이었습니다. 대부분의 마루타는 만주와 한반도에서 끌려와 검게 칠해진 트럭에 실려 끊임없이 부대로 조달됐습니다. 머리가 빡빡 깎인 수감자들의 국적은 다양했습니다. 중국인, 러시아인, 몽골인, 조선인, 그리고 미국인과 유럽인 전쟁 포로까지 이곳에서 끔찍한 생체 실험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죠. 의학 실험이라는 명목 아래 살아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영상에선 차마 전부 다룰 수 없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예컨대 야외 동상 실험을 진행한 요시무라와 담당 의사들은 대상을 가리지 않고 성인부터 신생아까지 실험에 동원했습니다. 그들에게 마루타는 쥐나 벼룩 정도의 실험 대상에 불과했습니다. 이 실험의 목적은 혹한기 전쟁 대비 동상치료 데이터 확보였습니다. 영하 40도 혹한 속에 마루타를 세워놓고 물을 뿌려 냉동시켰죠. 기본적으로 마루타들에겐 패스트 등 각종 세균을 투입한 뒤 장기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기 위한 해부 실험이 진행됐습니다. 물론 살아있는 채로 말이죠. 그뿐만 아니라 혈액의 손실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기 위해 신체 특정 부분을 제거했다가 반대쪽 부위에 다시 붙이는 내과적, 외과적 실험이 이루어졌습니다. 성병 연구를 위해 강제로 매독과 임지를 감염시키는 실험도 진행됐습니다. 매독은 트레포네마 팔리듐균이라는 세균에 의해 발생하는 전염병으로 초기엔 피부에 궤양이 나타나는데요. 이 시기에 치료하지 않아 중기로 발전하면 몸 전체에 발진이 퍼지고 말기로 넘어가면 심장이나 간 같은 내부 장기에 치명적 손상이 일어납니다. 특히 중추신경계에 손상이 생기면 치매, 마비, 사망에 이를 수도 있죠. 그러나 731 부대는 일부러 병증 악화를 방치하며 시간 경과에 따라 신체 내부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열어서 관찰했습니다. 이 외에도 상상을 초월하는 실험이 이어졌습니다. 조금 순화해서 말하자면 동물의 장기와 교체하는 실험, 실험 대상을 폭발시켜 인체가 받는 손상을 분석한 실험, 말의 피나 바닷물을 주사해 생체 반응을 관찰하는 실험, 인체의 70%가 수분이라는 점을 증명하기 위한 실험도 진행됐습니다. 모든 실험은 대부분 마취 없이 이루어졌습니다. 731 부대는 그야말로 세균 연구에 미쳐 있었습니다. 충격적인 사실은 심지어 같은 동료끼리도 생체 실험을 했다는 점이었죠. 예컨대 제4부 세균 제조부에서 일하던 부대원 스도는 패스트균을 만드는 일을 하다가 균에 감염되고 말았습니다. 스도의 몸에는 자색 반점이 퍼지기 시작했고 가려움증 때문에 가슴을 긁어 피가 맺힐 정도로 상태가 악화됐죠. 그러자 소좌 스즈키는 스도를 데려다 연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렇게 스도는 동료들에게 생체 실험을 당하며 죽었습니다. 그야말로 인간성을 완전히 잃어버린 상태였죠. 1937년 12월부터 1938년 2월까지 일본군은 난징에서 무차별적인 학살을 전개한 이래로 민간 지역에 세균을 뿌리는 실험에도 박차를 가했습니다. 이 시인은 14세기 유럽 흑사병을 재현하기 위해 패스트균에 감염된 벼룩을 공중에 살포하기
이루어지기도 했는데요. 이 전염병 실험에선 약 30만 명이 사망했다고 추정됩니다. 또한 전염병 확산 속도를 관찰하기 위해 세균을 넣은 만두를 마루타에게 먹이기도 했는데 평소 마루타들에게 만두가 지급됐기 때문에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답니다. 만두를 먹고 병에 걸린 마루타는 산채로 실험을 당하게 됐죠. 지역 행사에선 콜레라균을 묻힌 사탕을 아이들에게 나눠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극비로 진행되던 731 부대의 실험은 갑작스레 종결됐습니다. 1945년 8월 6일 일본 본토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투하됐고 1945년 8월 9일 나가사키에도 원자폭탄이 떨어졌습니다. 일본이 아비규환에 빠진 이날 소련의 붉은 군대는 만주로 진격하기 시작했죠. 관동군의 주력 병력은 태평양 전선으로 이동해 있었기 때문에 만주에 남아있던 관동군은 추풍 낙엽처럼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패전이 눈앞에 다가오자 731 부대는 모든 증거를 없애고 빨리 도망쳐야만 했습니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이시이시로는 부대원들 앞에 서서 군사기밀을 무덤까지 가져갈 것을 명했습니다. 첫째, 고향에 돌아간 뒤에도 731 부대 근무 사실을 숨겨야 하고, 둘째, 어떠한 공직도 맡지 말며, 셋째, 대원들끼리의 연락도 엄금한다. 곧이어 731 부대 소각로에는 엄청난 양의 서류와 증거물이 불태워졌습니다. 평소엔 혈흔 묻은 옷이나 마루타 시체가 소각되던 장소였죠. 일본이 항복을 선언하기 4일 전인 8월 11일 부대에 남아있던 최후의 마루타 40명은 독가스로 살해된 후 구덩이에 파묻혀 소각됐습니다. 훗날 731 부대원은 당시 상황을 생생하게 증언했습니다. 그리고 1945년 8월 17일 소련군이 731 부대를 점령했을 때 폭파된 건물의 폐허 속엔 패스트균에 감염된 쥐떼가 득실거렸습니다. 부대원들이 의도적으로 풀어둔 쥐들이 흩어지면서 민간 지역에 패스트가 창궐해 수많은 피해자가 발생했습니다. 1945년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며 일본 제국주의는 종말을 맞이합니다. 그러나 전쟁이 끝난 세계는 곧바로 냉전이라는 새로운 긴장 속으로 빨려 들어갔죠. 이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731 부대 총책임자 이시이시로는 어떻게 살아남았을까요? 당시 도조 히데키가 도쿄 전범 재판에 소환되고 있을 무렵 미국의 조사관 로버트 펜은 731 부대원들의 입을 열기 위해 애쓰고 있었습니다. 이시이시로와 비밀을 약속했던 몇몇 부대원들은 마침내 입을 열며 힘들게 싸들고 온 극비 자료를 넘겼고 이시이시로도 이 사실을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펠 조사관과 이시이시로가 만났을 때 이시이시로는 아무도 예상치 못한 제안을 꺼냈습니다. 731 부대의 면책을 문서로 보증해주면 모든 정보를 줄 것이며 자신을 세균전 전문가로 미국에 취업을 시켜달라는 거였죠. 끈질긴 생존력을 지닌 이시이시로는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에서도 계속 딜을 걸었습니다. 심지어 그는 당시 중국 실세였던 국민당 장제스에게도 취업을 청탁했죠. 결국 미국은 이시이에게서 연구자료를 얻어내 실리를 챙겼습니다. 이시이 일당을 처벌하는 게 정석적인 정의 실현의 길이겠지만 냉전 속에서 국가 안보를 우선시한 미국은 세균전 정보를 독점해 실익을 챙기는 쪽을 택했습니다. 이렇게 면책된 이시이와 731 부대원들은 731 출신임을 쉬쉬한 채 의대 교수나 개업의로 잘 살아갔습니다. 고급 장교들은 일왕이 은혜를 베풀어준다는 뜻의 응급이라는 군인연금을 두둑히 받으며 여유롭게 살 수 있었죠. 이시이의 교토제국대 의학부 후배이자 오른팔이었던 나이토는 731 출신 의학자들과 일본 최초의 혈액은행을 설립했습니다. 이들은 인체 실험으로 터득한 혈액 동결 건조 기술로 사업에 성공했는데요. 주로 길거리 불황자들에게 혈액을 헐값에 사들이고 팔며 떼돈을 벌었습니다. 한국전쟁 특수는 이들에겐 부의 원천이었습니다. 인간을 인간으로 보지 않았던 731 부대의 비극은 어디서 출발한 걸까요? 출세를 위해선 의학 윤리도 무시했던 이시이에게 너무도 큰 권한이 주어졌다는 점, 그리고 이것이 당시 일본 군국주의의 광기와 맞물렸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인간의 존엄성을 잊은 과학은 결국 인간 스스로를 파괴할 뿐이죠. 독일은 나치의 홀로코스트를 기회가 있을 때마다 꾸준히 반성합니다. 역사적 책임엔 끝이 없다며 배상과 역사 교육에도 지원을 아끼지 않고 진심을 다해 도덕적 책임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731 부대의 만행을 눈 감고 부정했습니다. 오히려 생체실험 관련자들이 의학 발전에 기여했다고 판단해 박사학위를 수여했죠. 분명 731 부대원들은 그 실험이 전쟁 범죄라는 사실을 잘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있습니다. 워낙 731 부대의 만행은 수십 년간 쉬쉬되었기 때문에 일반적인 일본 시민들은 정부가 저지른 이러한 흑역사를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 점차 일본 내 지식인들 사이에는 731 부대의 전범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고 1980년대에는 731 부대의 실체가 책으로 출간되기 시작했습니다. 뒤늦게 731 부대를 알게 된 일본 대중은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731 소년대원에서 어느덧 노인이 된 부대원들은 생이 끝나기 전 그때의 끔찍한 전쟁 범죄의 공범 사실을 증언하기 시작했죠. 2018년에는 분노한 일본 교수들이 731 부대 관계자들에게 부여한 박사학위를 취소하라고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몇 해 전 일본 NHK 방송국은 다큐멘터리로 731 부대의 만행을 폭로했고 많은 일본 네티즌이 분노하여 부대원들에게 질타를 날리기도 했습니다. 일본은 많은 분야에서 번창하는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1997년 12월엔 난징 대학살 60주기를 맞아 일본 시민들이 중국 한자가 쓰인 초롱을 들고 도쿄 시내를 행진하며 희생자들을 추념하기도 했죠. 다만 문제는 일본 정부입니다. 부대원들의 증언 확인을 모른 척하며 지금까지 단 한 명의 전범도 기소하지 않았으니 말입니다. 전쟁 당시 일본 경제를 이끌던 기시 노부스케는 A급 전범으로 투옥됐지만 1957년부터 1960년까지 총리를 지냈으며 그의 손자 아베 신조는 두 차례에 걸쳐 총리를 지냈습니다. 1985년 이후 일본의 내각 대신들은 도쿄의 야스쿠니 신사를 어김없이 방문했죠. 이곳에는 14명의 A급 전범을 포함한 수많은 전범들이 합사되어 있어 논란이 됐습니다. 그 신사 옆에는 일본 전쟁사에 대한 수정주의적 관점을 거의 그대로 따른 박물관이 있습니다. 난징 대학살은 하나의 사건으로 언급될 뿐이고 일본군이 문제를 해결하자 거주민들이 다시 평화롭게 살 수 있었다고 설명합니다. 한쪽에선 히틀러의 야심이 제1차 세계대전으로 잃어버린 영토를 되찾기 위한 시도였다고 설명되고 600만 명 이상의 무고한 유대인이 학살된 홀로코스트는 언급조차 되지 않습니다. 2007년 총리직을 사임한 아베는 정계에 돌아와 2012년 다시 총리가 됐고 2014년 재선됐으며 2017년 또 선출됐습니다. 2013년에 교육부 장관은 교육위원회에 교과서 수정을 요구했습니다. 학교 교과서를 집필할 때 민족주의적 관점을 강화할 것이며 일본군이 오키나와에서 민간인이 숨은 동굴에 수류탄을 던지고는 항복보다 스스로 목숨 끊길 강요했다는 내용을 삭제하라는 것이었죠. 이후 아베는 731 숫자가 선명한 전투기에서 해맑게 사진을 찍었습니다. 미국 워싱턴 넬슨 리포트에서는 이 사진을 보고 독일 총리가 재미로 나치 유니폼을 입은 것과 동급이라고 분석하기도 했죠. 국민의 정체성은 역사에 의해 형성되고 과거사를 어느 정도 미화하지 않는 국가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역사는 흔히 권력의 도구로 사용됩니다. 정치 지도자들은 역사를 왜곡하거나 재구성해서 자신의 정당성과 민족주의를 강화하죠. 모든 전쟁에는 군인들에게 용기와 자긍심을 북돋워주기 위해서라도 영웅적 이야기가 필요하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위안을 얻기 위해선 많은 희생을 각오해야 하죠. 그래서 역사의 힘은 무섭습니다. 역사가 왜곡되는 메커니즘을 알면 실체에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을 텐데요. 이에 대해 역사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의 저자 리처드 코어는 우리가 배우는 역사란 역사가가 재구성한 것임에 주목했습니다. 모든 사건을 기록할 순 없기에 역사가들은 이야기를 선택합니다. 이것은 역사가의 개인적 가치관과 사회적 맥락에 따라 달라지죠. 무려 1000페이지 가까이 되는 이 묵직한 책에는 다양한 문화권에서 역사가 어떻게 기록되고 전승됐는지를 생생한 사례와 함께 들려줍니다. 오늘 영상에서 살펴본 전쟁 범죄와 인간 윤리, 나아가 역사의 기록과 조작에 이르기까지 역사를 만든 사람들에게 집중해 세계사를 한층 더 깊이 만나보고 싶은 분들께 이 책을 추천드리며 오늘의 영상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